군공산업, 그게 뭐예요? 군대 산업, 인터넷 정보통신 쪽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고요. 이제는 의료, 미용, 건강보건, 양로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두 번째 반도체, 리튬의 전지, 전기자동차, 미래산업 쪽 있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폭락했었잖아요. 네. 물론 어제서부터 이제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알리바바 그 엔트파이낸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독점 규제일 수도 있지만 네. 정치적 이슈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어쨌건 지금 이번에 사교육 관련 네. 뭐 규제하겠다, 네. 뭐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증시의 어떤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이거는 정말 그 투자자들한테 정말 읽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중국 정부가 왜 자국 기업을 저렇게 그죠? 주식상에서 시장을 자꾸 관여하니까 네. 정책을 확확 바꾸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텐센트도 그렇고 디디 추싱도 그렇고 중국 알리바바도 그렇고 다 지금 주가가 막 50% 넘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다 반토막이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원짜리 물건이었는데 50원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이렇게 미국이 아니라 지금 중국 정부가 자기 기업들을 네. 근데 어떻게 그냥 아주 평범하게 외국인으로서 일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처음에 드는 생각. 그냥. 일단 불안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불안해서 투자 못 하겠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근데 중국 정부가 왜 그럴 것 같아? 그냥 생각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너무 네. 이 기업의 힘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정보 장악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언론으로서의 어떤 네. 그 통로 역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냐면 저는 사실 옛날에 여기서도 그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주식시장 흐름을 읽으려면 혹은 중국 경제의 흐름을 읽으려면 중국 공산당 입만 보면 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게 사실 블랙 만데이처럼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이번 월요일, 화요일에 완전히 4% 5%씩 막 10% 넘게 떨어지고 막 이게 난리 났는데 왜 이럴까 해서 다시 가서 이 중국 문건들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봤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는데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앙경제관에서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방지, 그러니까资本的无序扩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교육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정책이 나온다라는 걸 계속 말했고 이슈가 됐어요. 네. 근데 아무도 시장에서 안 믿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이제는 막아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이 뭘까? 사업 확장 막 해나가는 그러니까 거. 자본주의라는 게 뭐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이 있는 자가 위너고 자본인 자가 기득권이 되고 자본인 자가 자원을 융합해서 생산을 해서 파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표현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 표현을 쓴 거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중국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강태민 시대 후진터 20년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확 확장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확 커져버려서 이제 말하는 거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민영 기업들이 세계 기업이 되면서 이 자본의 힘이 커지면서 자본이 다시 더 큰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그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인터넷 정보통신 쪽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이고요. 이제는 의료, 미용, 건강보건, 양로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디디 출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미국이 동맹 국가들을 앞세워서 이제는 중국 발전을 견제하고 중국 디커플링 하려고 하고 이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걔네들이 디커플링해서 걔네 디커플링 전략에 우리가 그냥 당하면 그때 수습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우선 주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디커플링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면은 타격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놓은 게 쌍순환 전략이잖아요. 네네. 쌍순환 전략이 두 가지 핵심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국내 대순환을 만들고 외순환을 만드는데 외순환은 기술이 이제는 그 어떤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게 기술 강국으로 가는 거고 특히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가장 첨단 기술 강국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 수출 국가가 돼야지 지금 기술이 이렇게 해외에 너무 목을 쫄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술 강국 특히 미래 산업에서. 그다음에 국내 대순환은 국내 소비와 국내 경제의 자체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소비 확대 경제로 가려면 중국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중국 사람 돈은 두 가지에 목매여 있으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중국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70년대 이후 출신이에요. 70년대 이후 출신은 학교 다닐 때는 제까지 대학 등록 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밤 자습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제 부모 세대는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가 두 분 다 밖에 나가 일을 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애들 교육도 지체가 안 돼. 왜냐면 애들 교육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자습도 학교에서 다 해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커리어를 가져가고 수입도 밖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학교에서 등록비도 없고 학교에서 다 우리 교육을 하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9025 출신, 중국의 952 출신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일단 등록비가 얼마냐면 잘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돈이 아니겠지만 일반 대학들이 등록비가 2,000위안 3,000 정도 돼요. 뭐 생활비 빼고 순수 등록비만 그러면 여기 돈으로 1년에 한 4, 50만 원 돼요. 근데 생활비까지 하면은 1년에 한 100만 원 되게, 100만 원 훨씬 넘죠. 어쨌든 한 200만 원 칩시다. 근데 이게 중국 농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돈이죠. 예. 일단 이게 경제적 부담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아직도 월급이 한 사람 월급이, 그러니까 상해 같은 데서는 10,000위안이면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 돈으로 150만 원이면 월급을 150만 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5,000원에서 6,000원 받아요. 원화로 100만 원 받아요. 근데 100만 원 중에 한 절반은 부동산 임대로 나가요. 아니면 내 부동산 매입을 해서 매월 나가는 이자로 가요. 이자로. 그러면 내가 소비도 부족해요. 왜냐면 5,000원에서 절반이 부동산 주거비로 나가고 몰라. 근데 애들 교육비가 사교육이 한 달에 사실은 제대로 된 사교육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씁니다.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월 5,000원 버는 집에서는 사교육을 10,000원, 20,000원, 월 10,000원, 20,000원짜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월 10,000원에서 20,000원 사교육하는 거는 중국의 상류층들. 상위 10% 사람들이 월 10,000원, 20,000원씩 내면 애들 사교육시키고 수입이 5,000원 되는 사람들은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스타트부터 격차가 확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대로 물림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게 중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리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세대격차를 만들고 빈부격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지금 엄청난 규제가 들어갔는데 부동산에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소비를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어느 정도 규제하냐면 우리가 한국에 지금 부동산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럼 중국 부동산 중개사들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내 지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제시하는 기준 가격이 10% 이상을 못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매물이 쫙 나왔던 거 주인들이 다 걷어 들어갔어요. 왜냐면 지금 그 식품 물가가 막 20%, 막 50%씩 올라가는데 내가 부동산 가격을 10% 이상 몰래 제시해 버리니까 다시 매물 다 들여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상해나 이런 데가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꽉 막아버렸어요. 이게 부동산 매물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중국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미 진 집들의
기존의 부동산 시장 사고 팔고 막 과열이 되는 거 중국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이미 다 지고 쟤네끼리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는 게 중국 경제에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또 너무 시하게 오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짓는 부동산 신규 아파트 분양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토지 개발하고 사람들 속. 그래서 그거는 지금 또 오히려 막 경계를 해요. 이 정책의 느낌이 오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하고 교육을 잡음으로써 소비 진작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는 자본시장 들어오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특히 사교육이 사람들의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계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번에 그 기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두 개를 감수해라는 거예요. 과제를 내지 말라 많이. 학교에서 과제를 중국에서 학교에서 과제를 내서 부모가 같이 하게 해야 되거든요. 절대 이런 거 내지 말라요. 과제를 많이 내지 말라. 과제 내주면 부모 못하니까 딴 사람 시켜가지고 같이 하게 하는 그러든지 부모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애를 앉아서 같이 공부하면 부모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게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부담을 확 줄여라 이거예요. 부모 부담을. 숙제 많이 주지 마라. 부모 부담이 많으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걸 배워야 돼요. 중국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 정책이 너무 재밌잖아요. 자, 절대 과제를 많이 내주면 애들한테 특히 그걸 가장이 같이 하는 과제는 주거든 내지만 불법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란 게 학원을 다 어제는 비영리로 만들어요. 어제는 모든 학원을 중국에서 K12라고 하거든요. K12라는 게 뭐냐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의무교육과 관련된 밖에서의 사설 학원은 다 불법이고 만약에 한다면 다 비영리로 하고 그 다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는 선생님들 특히 중국의 명사들 유명한 선생님들은 무료로 온라인 강좌를 열어요. 무료로 온라인 강좌를 열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저 티벳이나 저런 신강이나 이렇게 변경 지역에 돈이 없어 4개월 못하던 사람도 온라인 들어가면 다 무료로 중국의 명강사들이 강의를 들으니까 어제는 돈이 없어 공부 못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다 비영리 그리고 유명한 가사들은 무조건 어제는 다 온라인으로 무료로 올리고 그 다음에 숙제는 만약에 학교에서 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는 데서 다 완성시키고 집을 보내라. 그리고 한국처럼 오후 1시, 2시면 애들 다 집으로 가고 학원 가버리잖아. 애들을 절대 끝내지 말라 학교에서. 다시 부모들이 퇴근 시간대까지 무조건 학교에서 선생님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과제를 지키고 지도를 해라 이래요. 그래서 뭔지 보이죠? 뭐 하려고 하죠? 부모의 부담을 확 줄여서 이 부모 부담이 두 가지잖아요. 경제적 부담, 애들이 교육비, 애들이 같이 해야 되는 시간 비용,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 사회생활 못하는 이걸 다 줄여서 출산할 수 있도록 부담이 줄면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이런 외국인들이 반감하잖아요. 사회주의 뭐 일당독재 그렇죠.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이 문제 생각하면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게 사람의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한국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강압적으로 네. 막 규제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사교육에 대한 어떤 뭐 규제, 그다음에 방과 후 수업이니 뭐니 해서 학교에서 많이 붙잡아 두려고 하는 뭐 노력. 그런데 물론 민주주의, 자유주의다 보니까 그럼에도 어떤 부모들의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뭐 계속 그게 잘 안 됐는데 중국도 아무리 정부에서 누른다 해도 이래서 불법 가해라든가 이런 왜냐면 부모의 마음은 막 자녀에게 막 쏟아가지고 얘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뭔가를 막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한 심리의 질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내가 되게 부자예요. 돈이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럼 자녀를 최고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법에서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중국의 그 선생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개인 지도를 하거나 가서 돈 받고 하면 발각되면은 취소해요. 아, 그 면허 자체가? 네, 어저께 선생님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그 뭐 어떤 부잣집에 찾아가서 하는 거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대학생들일 수 있죠. 과외, 대학교 알바, 과외 이런 거는 되겠죠. 집에 들여다가 청와대 학생들이나 이렇게 시켜서 과외. 근데 이런 거는
어제도 하겠죠. 근데 학생들 네. 과외 알바 같은 거는 네. 그거 허용해줘요? 그거는 허용이 기업형을 아니고 받는다는 어쨌든 거예요? 기업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존재하는데 확실한 거는 이것 때문에 모든 학원 산업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지금 잃게 돼요. 이것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일단은 영어 학원 다 없어질 거고요. 아까 수학, 이런 기초, 이런 게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개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교육 기업들이 있어요. 신종팡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다 이제 구조 조정을 안 하면 어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웬푸더 그러니까 쪼예방 이런 뭐냐면 이게 다 텐센트나 알바바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뒤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교육 산업에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국에 상장시켜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게 교육 산업이 기업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자본이 들어와서 확 상장시켜서 커버면서 이게 결국은 아까처럼 빈부격차를 키우고 결국은 실제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창조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하게 하니까 갬부도 이런 건 존재하지만 산업으로서는 이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죠. 왜냐하면 한국도 과거에 보면은 그 대학생 알바 이게 고액 알바로 특히 네. 말씀하신 서울대 알바생들 네. 엄청 고액과에 옛날에 그랬죠. 예, 그랬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경대나 칭화대 명문대학교 학생들의 몸값이 확 올라가면서 또 뭔가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하는 가운데서 잃는 것도 있잖아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신뢰도 이거 멀쩡하게 사업하다가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게 지금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무서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지난번 7월 1일에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이 한참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공산당 이 생각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사실 소련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이 많이 배웠고 많이 실제는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더 중국 공산당이 오히려 더 혁신을 해서 생명력이 더 강한 당으로 됐는데 이런 거예요. 소련 공산당에 비해 중국 공산당 잘하는 게 뭐냐면 실사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춰서 공산당이 굽혔다 펴기를 잘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좌측인 당이 돼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우측인 당이 된다.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49년에 중화민공화국 만들어질 때는 혁명당. 그래서 무상개혁이 대표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허용 안 하는 거죠. 자본주의를. 그러다가 경제가 파탄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78년에 등소평이 오히려 이제는 자본의 당으로 가버린 거죠. 자본주의 당으로 갔죠. 그러니까 경제가 고속으로 올라가고 미국과 이런 하모니를 이루면서 중국이 G2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본가가 확 커지면서 이게 말빨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세졌으니까. 공산당이 통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특히 중국이 언제 느꼈냐면 89년에 학생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뭘 느꼈냐면 서방 민주주의 이 가치관념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89년에 느낍니다. 천안문. 네, 천안문 사태에서. 그리고 그런데 경제는 파탄되면 안 할까 92년에 등소평이 정치는 절대 서방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경제는 계속 개혁해야 돼서 90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강태민하고 후진토를 거쳐서 그게 먹혀가지고 G2로 왔는데 시진핑이 딱 들어와서 느낀 거는 이제는 중국이 너무 이 민간 플랫폼이 커지고 경제가 커지니까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좌측으로 와서 다시 혁명을 위한 당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위시주의 중국말로 하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산당이 계속 변해가는 건데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 글로벌 환경이 변해버린 거죠. 구소련이 91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미국의 어제는 도전자로 올라와 미국의 상대 적수로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그렇게 규명을 해버렸고 하니까
그때 이미 등소평이 준비한 거예요. 아전 구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다음에 타겟은 우리가 될 거라고 그때 느껴요. 그래서 등소평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게 도광양후의 배경이에요. 그걸 느낀 거예요 이미. 아 이제는 미국의 상대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때 이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생산력 발전에만 해라.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 그래서 78년까지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한 이유가 등소평은 전국에는 우리가 세계 1등이겠지만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도광양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때 달러 질서가 무너지는 걸 느낀 거죠. 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위안화 국제화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1대1로 AIB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100년의 격변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자기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빨리 커졌으니까 이제는 중국을 다시 한번 지금 또 죽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제어를 하니까 공산당이 지금 어떻게 또 묻혀야 되는 거고 국민들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돈 있는 자들이 자기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지금 기업들에 대한 이게 정책이 좌측으로 가서 뭐 아까 뭐 시장 시가총액이니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글로벌 질서가 변해왔으니까 일단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시급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아까 미국이 탈중화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탈중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중국 성장은 중국 기업과 미국 자본의 결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디 출신 알리바바, 텐센트 계열, 알리바바 계열 미국 상장 뒤에 다 미국 자본인 거예요. 이걸 그렇죠. 끊어놓는 거죠, 지금. 어떻게 끊어놓죠? 되게 간단해요. 이런 정책 내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니까 얘네 다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외자가 엄청 팔합치우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100원짜리가 50원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자본이 들어가서 싸게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이미 중국의 인민들도 그렇고 기업가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가들, 뭐 이번에 마윈의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불만 같은 게 공산당 정부에 네. 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꼬리는 내렸지만 네. 이게 많은 그 기업가나 아니면은 이미 그 서방 세계 그 자본주의의 그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마인드가. 이걸 답답해하거나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이게 불만들이 싹 트면서 이게 오히려 리스크로 나오지 않을까 중국 정부에. 그러니까 과연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그렇게 통제가 계속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왜냐면 앞으로. 그게 더 커지면 왜냐면 그 알리바바 한 게 뭐죠? 후판 다쇼라고 해서 호반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돈 있는 자들을 다 후판 다쇼에 입학시켜서 자기의 그걸 구축한 거예요. 상거 왕국을. 그럼 얘네들이 돈도 장악했죠. 모든 이 중국의 핵심 생태계를 다 장악했죠. 그러면 그때 가서 죽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죽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때 가서 얘네들 내 말 듣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판 다시 다 없어졌어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 표현으로 뭐냐면 자본 세력들이 자기네 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패를 만들어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쟤네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떤 힘이 되는 걸 지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는 게 시도가 네. 뭐 주가가 폭락하고 하면서 이제 뭐 외국 자본이 뭐 탈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일들도 벌어지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또 불만이 많겠죠. 거기에 또 중국인들 주주라든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이나 뭐 경영자나 그러니까 그 뭐 또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불만 세력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통제가 지금 의도대로 지금이 때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확실하게 잡아가는 건가요?
그 잡아가고 이러실 지금 마인도 뭐 어디가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통제가 있는 확 가능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뭐 한국 같으면 막 지금 막 광화문에 나가 시위를 했겠죠. 그렇지. 근데 중국 기업가들은 이게 지금 49년이니까 지금 한 7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중국 정치가 어떻다라는 걸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지. 무섭지. 예. 근데 하긴 우리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사 독재 정권 때 독재 정권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일 당해도 혼자 분풀 억울해서 죽든가 뭐 분풀 이렇게 혼자 속을 삭히지 그 불만을 제대로 했다가는 끌려가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너무 공포 정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우리가 그냥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서민 기업들이 죽었어요. 소상공인들 뭐 소상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소상공인은 큰 돈을 못 버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자리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소비를 진작시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플랫폼으로 가버리면서 있는 자한테 돈이 더 집중이 되고 대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유발 효과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좋은 걸 알면서도. 왜냐면 이게 지금 아마존 미국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한국 쿠팡도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이해하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문제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좋게 보면은 공산당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돈들이 이런 데만 간다는 거예요. 빨리 돈을 버는 데만 퍼뜨려라. 가는 거예요. 돈이 빨리 버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과학기술에 가야 되고 고첨단 기업에 가야 되고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 자본이라는 거는 빨리 들어가고 빨리 치고 나오는 데만 돈이 몰리게 돼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산업마저 자본이 그게 됐다라는 거죠. 수단이 돼버렸다. 근데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 대계라고 해서 국가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도 산업화되면서 빈부격차만 키우고 결국은 돈 있는 자만 위너가 되는 게임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지금 자본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돈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생각해봐요. 지금 이거 얘네 다 타격받은 돈 플랫폼하고 지금 지금 교육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돈이? 갈 데 있는 게 딱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네들 죽게 떨어지지만 죽게 올라간 업체들이 있어요, 이번에. 어디예요? 군공산업. 그게 뭐예요? 군대 산업. 왜냐면 군사. 왜냐면 그거는 하이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또 지금 미국과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 리튬의 전기 자동차. 미래 산업 쪽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A50 인덱스 기업들이에요.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중국 점이 이렇죠. 그럼 돈을 어디다 몰아가고 있죠, 지금? 야, 미래 산업에 돈이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네. 그냥 교육 문제 이런 어떤 그런 것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자본이 미래의 어떤 신기술, 미래 성장 기술 이런 과학기술 쪽으로 쪽에 가라 과학기술 쪽으로 이거죠. 돌아가게 네. 하는 역할도 한다.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좀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 이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그래서 제일 손해 보는 게 지금 타격받은 게 텐센트 계열, 텐센트예요. 그다음 알리바바 계열. 이제 모든 지금 타격받은 기업들이 다 얘네들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자본이 미국 자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사실 텐센트는 뭐 공산당이 대주주 아니냐, 주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알 수가 공산당도 없구나. 여러 가지 아니, 주체니까. 또 당 간부고 그건 모르죠. 회장이 예. 그래가지고 안전할 줄 알았거든. 알리바바는 무너져도 그런 거는 몰라요. 지금. 근데 텐센트도 같이 당하네요. 그런 건 모른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no comment.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결론이 이거예요. 정책. 얘네는 중국의 미래 경제력 확장에 있어서 이제는 더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오히려
과학기술 하이테크 쪽이 이제 돈이 가야 되고 자본이 다 이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그 그러니까 연말에 나오는 어떤 정책 내년도에 펼칠 이거를 정말 잘 뜯어 살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공산당이 투명해요. 미리 다 말해줬어요. 단지 우리가 못 읽었을 뿐이에요. 이런 그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를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지. 이미 다 미리 말하고 했다고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을 사실은 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의 맥이 다 글씨로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고, 세 번째는 중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미국 자본시장과의 탈금융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